님들, 지금 전 세계 국방 시장에 숨겨진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있었어? 월가의 큰 손들은 이미 냄새를 맡고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같은 개미들은 어? K 방산 잘 나가네? 하고 단순하게 보고 있었잖아. 햄토리가 이번에도 그 복잡한 수치 뒤에 감춰진 인간의 탐욕과 공포, 그리고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한 편의 스릴러 영화처럼 싹 다 뜯어왔으니까 딱 1분만 집중해봐. 다들 유럽이 평화롭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잖아. 독일이 옛날처럼 탱크 잘 만들고 미국이 알아서 다 해줄 거라고 믿었을 거야. 근데 2022년 동쪽에서 터진 총성이 그 모든 안락한 환상을 산산조각 냈지 뭐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 특히 나토 동부 전선에 있는 나라들은 그제야 깨달았어. 자기들이 가진 구식 소련제 장비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당장 내일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불안정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말이야. 생존을 위해 모든 걸 바꿔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온 거지. 바로 이때 폭풍전야의 긴장감 속에서 한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해. 나토 동부 전선의 핵심 국가 루마니아 말이야. 이들은 그냥 무기를 사서 전력을 채우는 걸 넘어 자기들 손으로 방위산업을 재건하려는 거대한 야심을 품고 있었어. 마치 한 번의 도박으로 모든 걸 바꾸려는 배팅 같았지. 그런데 여기서 상상치 못한 파트너가 등장해. 바로 대한민국이야. 그동안 유럽 방산 시장은 독일, 미국 같은 전통 강자들의 동무대였거든? 그런데 이 낯선 아시아의 호랑이가 그 견고한 벽에 첫 균열을 내기 시작한 거야.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야. 대체 한국이 어떤 카드를 들고 왔길래 유럽의 심장을 흔들었을까? 2024년 드디어 첫 번째 균열이 터졌어. 루마니아가 한국산 K9 자주포 54문과 K10 탄약운 반장갑차 36대를 포함해서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지? 단순히 돈만 주고받는 계약이 아니었어. K9를 도입한 9번째 국가이자 나토 회원국 중 6번째라는 건 한국 방산이 유럽의 까다로운 기준과 정치적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렸다는 강력한 신호탄이었거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 아니, 오히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속삭임이 월가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어. 이번 자주포 계약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이야. 루마니아가 진짜 노리는 건 따로 있었거든. 현재 루마니아는 약 11조 원 규모의 주력 전차 도입 사업과 4조 원 규모의 보병 전투장갑차 도입 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이야. 여기서 현대로템의 K 전차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 문제는 이 시장이 규모만 큰 게 아니라는 거야. 전 세계 방산 기업들의 피 튀기는 격전지가 되고 있었거든. 여기서 한국 기업들이 꺼내든 카드는 상상 그 이상이었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레드백 장갑차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최대 80%를 루마니아 현지에서 생산하고 핵심 기술까지 전수해주겠다고 제안했어. 메이드 인 루마니아라는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거지. 마치 피자 한 판을 시키면 피자 가게 운영 노하우까지 다 알려주는 격이랄까? 이게 바로 디블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숨겨진 전략이야. 현대로템은 한술 더 떠서 K 전차 수출에 루마니아 철도 및 지하철 현대화 사업까지 묶는 프로젝트 다치아라는 거대한 패키지 딜을 던져버렸어. 총 70조 원이 넘는 규모야. 무기를 팔면서 그 나라의 SOC. 그러니까 도로와 철도 같은 기반 시설까지 건설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거지. 이게 바로 진짜 파국의 전조 아니겠어? 기존 방산 강자들이 꿈조차 꾸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버린 거야. 물론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도 보이지 않는 균열들이 도사리고 있어. 유럽연합이 SAFE 펀드라는 거액의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루마니아의 국방 현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나섰거든. 25조 원 규모의 어마어마한 돈이야. 하지만 여기엔 조건이 붙어. 일부 사업은 유럽 내에서 65% 이상을 조달해야 한다는 거지. 이게 한국산 무기에는 큰 장벽처럼 보였어.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 루마니아가 전차 도입 사업은 세이프 펀드의 이 제한 규정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거야. K 전차가 가진 성능과 빠른 답기 능력이 다시금 핵심 변수로 떠오른 거지. 마치 거대한 자본의 물줄기가 예측 불가능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루마니아 경제 자체에도 눈여겨봐야 할 균열이 있어. 지금 루마니아는 나랏돈 주머니도 비어가고 외국에서 물건을 너무 많이 사와서
돈이 계속 새어나가는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거든. 게다가 과거엔 국방 예산을 잡고도 제대로 쓰지 못했던 이력도 있지. 마치 속도가 너무 빨라 과열된 엔진처럼 겉으로는 힘차게 나아가지만 내부적으로는 불안정한 신호들이 깜빡이고 있는 거야. 이런 보이지 않는 균열이 예상치 못한 파국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린 항상 경계해야 해. 이런 상황 속에서 루마니아의 국방 현대화 사업은 단순히 무기를 사는 걸 넘어 국가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외줄타기였어. 나라 빚은 쌓여가는데 당장 급한 전쟁 위협에 쓸 돈은 없지. 그렇다고 아무거나 사서 들여올 수도 없는 노릇이었던 거야. 마치 배는 침몰 직전인데 구명보트는 비싸고 그렇다고 안 사면 끝장인 상황처럼 말이야. 루마니아 정치인들과 국방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압박감이 그대로 묻어나왔을걸. 바로 이때 유럽 방산 시장의 전통 강호들이 숨죽인 채 한국을 주시하기 시작했어. 독일은 그들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미국은 에이브람스 전차를 앞세워 루마니아 시장을 절대 놓칠 수 없다는 듯 칼을 갈았지. 어떻게 감히 아시아의 듣도 보도 못한 나라가 우리 텃밭을 넘봐? 이런 속내를 감추며 말이야. 그들의 눈에는 한국의 파격적인 제안들이 마치 시장교란 행위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심지어 철도 사업까지 묶는 건 기존의 무기 팔고 끝이라는 상식을 완전히 부수는 거였거든. 유럽연합의 25조 원짜리 SAFE 펀드도 이 전쟁의 또 다른 변수였어. 비록 루마니아가 전차 도입 사업을 펀드 규제에서 빼냈지만 다른 국방 사업들에는 여전히 EU 영내 65% 이상 조달이라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거든. 이건 마치 유럽 식재료만 써서 요리하라는 미식 심사관의 압력과 같았지. 이 규정은 유럽 방산 기업들에게는 든든한 방패였지만 한국 기업들에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작용했어.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했지. 레드백 장갑차의 루마니아 현지 생산 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한 건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었어. 메이드 인 루마니아를 넘어 메이드 바이 루마니아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거나 다름없었거든. 이건 단순한 계약을 넘어 루마니아의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바꾸겠다는 선전포고였어. 루마니아는 이 제안에 열광했어. 단순히 국방력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생기고 산업기술이 발전하며 궁극적으로는 경제 활성화까지 꿈꿀 수 있게 된 거지. 마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듯한 희망을 본 거야. 특히 프로젝트 다치아의 SOC 사업은 루마니아의 오랜 숙건이었어. 낡은 철도와 도로 때문에 물류 이동에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었거든. 이걸 한국이 해결해주겠다는 건 무기를 파는 동시에 나라 전체를 업그레이드해주겠다는 말과 같았지. 이건 그야말로 판을 뒤집는 한 수였어. 기존 방산 강국들은 자기들 무기 성능만 자랑했지. 이렇게 국가 전체의 그림을 바꿔놓는 제안은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으니까. 그들은 이 파격적인 제안 앞에서 당황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지. 하지만 이런 장밋빛 청사진에도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었어. 루마니아의 재정 상황은 여전히 불안했고 막대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여력이 충분한가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존재했거든. 마치 온몸에 링거를 주렁주렁 매달고도 마라톤을 뛰려는 선수 같았달까? 만약 루마니아 경제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침체되거나 정치적 변동이 일어난다면 이 거대한 프로젝트들은 언제든 좌초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어. 한국 방산기업들 입장에서도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와 사회 인프라까지 짊어지는 거대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지. 과연 한국은 이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거대한 배팅은 루마니아를 파국에서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까? 세계의 이목은 지금 루마니아의 다음 한 수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어.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야. 거대한 자본과 권력, 그리고 국가의 생존이 얽힌 한편의 스릴러 그 자체라고. 맞아.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어. 거대한 스릴러의 막이 오르자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의 심장은 그야말로 뜨거운 용광로처럼 들끓기 시작했지. 조용하던 국방부 청사와 정부 주요 부처의 문턱은 밤낮 없이 드나드는 이들로 북새통을 이뤘어. 유럽 방산 시장의 오랜 맹주들은 자존심을 걸고 루마니아를 향해 끊임없이 압박을 가해왔어. 어떻게 감히 저 동양의 신흥국에 우리의 오랜 신뢰와 관계를 저버릴 수 있단 말인가?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한국에 대한 경멸과 함께 자신들의 텃밭을 침범당하는 것에 대한 노골적인 불쾌감이 그대로 드러났어. 독일의 라인메탈,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기업들은 단순히 우리 전차가 더 좋다는 기술적 우위만을 내세우지 않았어. 이들은 마치 잘 훈련된 오케스트라처럼 자국의 외교관과 통상 전문가, 심지어 고위 정치인들까지 총동원해서 전방위적인 로비전을 펼쳤지. 전차 하나 도입하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다. 유럽연합 내에서의 루마니아의 위상, 나아가 나토 동맹국으로서의 신뢰 문제가 걸려있다. 이런 노골적이면서도 미묘한 압박은 루마니아의 협상 테이블을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중압감으로 작용했어. 수십 년간 서방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국가 안보를 유지해온 루마니아로서는 이들의 경고를 쉽게 무시할 수 없었을 거야. 마치 덩치 큰 사자가 자기 영역에 들어온 어린 사냥감을 노려보는 듯한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됐지? 루마니아 내부의 혼란도 극에 달했어. 막대한 예산이 걸린 일이니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지. 국방부는 최신 기술 도입과 성능에 집중했고, 경제부는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목말라 했어. 반면 기획재정부는 천문학적인 사업 규모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신중론을 펼쳤어. 마치 여러 갈래의 강물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려는 듯한 형국이었어. 정치권에서는 특정 세력이 특정 국가의 편을 들며 여론전을 벌였고, 언론은 매일같이 방산 사업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번갈아가며 보도했어. 이 모든 혼돈 속에서 루마니아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고뇌했을걸. 과연 어떤 선택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최선일까? 그들은 마치 칼날 위에 서서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흔들림 없는 태도로 자신들의 제안을 묵묵히 이어나갔어. 유럽 방산 기업들이 꿈같은 소리라며 비웃었던 현지 생산 80%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했고, 기술 이전의 로드맵과 인력 양성 프로그램까지 상세히 내놓았지. 특히 프로젝트 다치아, 즉 SOC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루마니아 정부 관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어. 한국은 단순히 전차를 팔아 돈을 벌려는 상인이 아니라 루마니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려는 진정한 파트너임을 강조했어. 그들의 전략은 당장 비싼 무기를 사라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미래를 건설하자는 장기적인 비전 제시였지. 마치 당장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겠다는 제안과 같았어. 하지만 유럽연합의 SAFE 펀드 규제는 여전히 한국에게는 거대한 암초였어. 펀드 자체의 규제는 피했지만 다른 국방사업에 적용되는 EU 영내 65% 이상 조달이라는 족쇄는 한국 방산기업들에게는 분명히 불리하게 작용했거든. 한국은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유럽 내 유력 부품 공급업체들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어. 완벽한 메이드 인 코리아만을 고집하는 대신 유럽 기업들과의 상생을 통해 메이드 바이 루마니아의 완성도를 높이는 전략을 편 거야. 이는 유럽 강호들의 텃밭 논리를 역이용하는 영리한 한 수였어. 한국의 이러한 유연하고도 과감한 접근 방식에 유럽 경쟁사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 그들은 한국이 단지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줄 알았는데 판 자체를 바꾸려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던 거야. 이 모든 과정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한 수 한 수의 싸움과 같았어. 각국은 자신들의 패를 숨긴 채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고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려 애썼지. 루마니아는 그 체스판의 한가운데서 모든 압력과 유혹을 견뎌내야 하는 왕과 같았어. 과연 그들은 이 복잡하고도 위험한 게임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그리고 그 선택은 루마니아를 새로운 번영의 길로 이끌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패착으로 남을까? 부쿠레슈티의 밤은 깊어지고 그 속에서 루마니아의 운명을 결정할 시계는 째깍째깍 소리 없이 돌아가고 있었어. 이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과연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 뜨거웠던 광풍의 시간이 언제였냐는 듯 시장은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속삭이던 환상의 시대는 마치 신기루처럼 허망하게 사라져버렸죠.
경기에 가까웠던 투기와 끝없이 오를 거라 믿었던 자산 가치는 한순간에 그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지막 기회라며 뛰어들었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번영의 땅이 아닌 발밑부터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꿈이 무너져 내린 뒤 남겨진 것은 오직 붕괴의 잔해와 뼈아픈 교훈뿐이었죠. 기억하시나요? 그 시절 거품이 터지기 전까지는 모든 지표가 장밋빛 미래를 노래하는 듯 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주가지수는 마치 끝없는 오르막길을 달리는 기관차 같았고 부동산 가격은 오늘 사면 내일 오르는 마법의 자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언론은 새로운 부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전문가들의 섣불은 확신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카페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사람들은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로 밤샘 토론을 벌였습니다. 평범했던 이웃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단 몇 달 만에 억만장자가 되었다며 마치 영웅담처럼 성공 스토리를 자랑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는 달콤한 속삭임이 모두의 귀를 지배했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빚을 내고 집을 담보로 잡고 심지어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쓰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위험을 경고하면 그들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어. 안목 없는 자들만 기회를 놓치는 거야. 그들은 시장이 자신을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이번엔 다르다는 예외를 허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저 멀리 변방의 작은 투자은행에서부터 시작된 예상치 못한 자금 경색,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거대 기업의 실적 부진 발표, 미미한 수준의 금리 인상 같은 사소한 신호들이었죠. 대다수는 이를 일시적인 조정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균열은 순식간에 거대한 파열음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댐의 작은 틈이 결국 거대한 둑 전체를 무너뜨리듯이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펼쳐진 뉴스 헤드라인은 믿을 수 없는 충격을 전했습니다. 밤새 증권시장은 폭락했고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자산들의 가격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탐욕이 지배했던 축제의 끝은 이토록 잔혹했습니다. 텅 비어버린 거래소의 객장, 전광판 위를 미친 듯이 오르내리던 숫자들이 멈춰선 그 자리에 이제는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채 넋을 잃고 망연자실 서 있던 투자자들의 얼굴, 한때 꿈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과 좌절,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허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잃고 온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해체해야 했던 이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뉴스 속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거리에는 파산한 기업들의 사무실에서 짐을 빼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고 한때 번영을 상징하던 고급 주택가에는 금매라는 붉은 글씨만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그들은 믿었지만 시장은 냉정하게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시장은 우리에게 그 어떤 감정도 허락하지 않는 그저 차갑고 냉혹한 시스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도산이나 한국가의 경제 위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세계 각국의 경제가 연쇄적으로 흔들렸고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쏟아부었고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낮추는 초유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국가의 재정 건전성은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수십 년간 쌓아온 국제 공조 체제는 흔들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거대 금융기관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거나 국가의 통제 아래 놓였습니다. 전 세계 경제 지도는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었고 우리는 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며 시장의 냉혹한 원리를 온몸으로 배워야 했습니다. 그 상처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와 개인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희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시장은 언제나 탐욕과 공포라는 인간 본연의 감정 위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뜨거웠던 열풍 속에서는 누구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는 환상에 젖어 남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보며 자신만 소외될까봐 불안해하는 심리, 즉 포모가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비이성적인 결정을 부추기지만
시장은 오직 숫자로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은 결코 공짜 점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단기간에 엄청난 부를 약속하는 달콤한 유혹은 언제나 숨겨진 함정을 동반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현혹되어 기본적인 가치 분석이나 위험 관리를 등한시할 때 우리는 언제든 시장의 차가운 심판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냉철한 이성과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의 욕망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이 교훈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우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살아있는 경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광풍이 시작되려 하거나 혹은 이미 거품이 부풀어 오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그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자산은 과연 안전할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